미국 국방성 내부 문서에 등장한 놀라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아시아 패권 경쟁의 핵심 열세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한국에게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무엇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이 가진 숨겨진 지정학적 파워.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트래턴입니다.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국방정책연구소에서 25년간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으로 8년간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2년간 객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써온 150여 편의 논문과 12편의 정책 보고서들이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25년간 한국을 그저 북한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완충지대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진정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대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존재라고 판단했던 거죠. 매년 주한미군 유지 비용만 해도 45억 달러가 넘게 드는데 북한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협을 막기 위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면 글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분석을 추구하는 제 성격상 감정이나 역사적 의리보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전략적 효용성을 우선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는 GDP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고 중국과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최전선 역할을 하는 대만이며 한국은 그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실질적인 기여도는 그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거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수많은 논문을 쓰고 정부 정책에 조언을 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해왔지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문가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 2월 초순 워싱턴 DC는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K스트리트에 위치한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블루라인을 타고 포기바텀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12층짜리 건물, 그곳이 제가 지난 15년간 매일 출근해온 직장이었어요. 연구소 11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중국 관련 보고서들을 꼼꼼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CIA에서 보내오는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 국방정보청의 중국 해군 동향 보고서, 상무부의 중국 경제 지표 분석, 국무부의 중국 외교 정책 변화 보고서까지 하루에만 평균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검토했어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것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현황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받아보는 위성 사진들을 분석해보면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키워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는 매년 두세 척씩 새로운 구축함이 진수되고 있었고 다롄 조선소에서도 신형 잠수함들이 연이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9층에 있는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주제도 언제나 중국이었습니다. 스티븐 김슨 박사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위성 정보를 봤는데 중국 해군이 또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 근처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더군요라고 말했고 데이비드 존스 연구원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벌써 8척이나 실전 배치됐다니 정말 놀라워요라고 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도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오늘 시진핑 주석 연설 들어보셨어요?
중국 국방비가 작년보다 7.2%나 증가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런 대화가 일상다반사였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모든 대화는 결국 중국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급속한 성장이었습니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추역시킨 이후 2017년에는 자체 건조한 산둥함을 그리고 2022년에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푸젠함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해군 강국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잠수함 분야에서의 발전이었어요. 94명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6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신형 94형 전략 잠수함도 4척이나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한 95형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러시아의 아쿨라급에 근접한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연구소 정례 세미나에서도 중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발표할 때마다 참석한 20여 명의 연구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2024년 기준으로 2,980억 달러에 달해서 미국의 8,16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중국은 자국 영토와 인접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반면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월 1회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 자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지만 국방부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